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참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아주다 보면 결국 부모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니까 무조건 감싸야 한다는 생각 정말 옳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자식이 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모든 걸 부모 탓으로 돌리는 자식.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건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 중반의 정미 씨입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홀로 키워내며 오직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아들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탓이야. 어릴 때 제대로 못 키웠잖아. 아빠도 없고 엄마는 일하느라 바쁘기만 했지. 그 순간 정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끝없는 원망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내가 불행한 건 엄마 탓이야. 엄마가 날 제대로 돌봐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정미 씨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부모였던 걸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었죠. 사랑으로 가득했던 관계는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 상처는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자식의 원망은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돌과 같습니다. 하나씩 쌓일 때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부모는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면화된 자책이라 부릅니다. 반복되는 비난은 부모로 하여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신 안에 심게 만들고 결국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 씨는 더 이상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큰아들을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힘든 건 안타깝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너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너 스스로 감당해.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고 말했지만 정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의 삶이야. 너의 실패를 나에게 넘기지 마. 나도 나를 지켜야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탓하게 두지 않을 거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따르면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 누구도 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실패까지 짊어지려 하면 자식은 결코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는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정미 씨의 단호한 태도는 아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말을 곱씹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문제를 부모에게 떠넘기려 할 때 부모는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책임을 배우고 부모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식의 원망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책임까지 짊어지고 있는가? 부처님 말씀처럼 자기 업은 자신이 받는 법.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이상을 감당하려 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계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부모 탓을 하며 죄책감을 씌우려 할 때 부모는 그 책임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차피 물려줄 거면 지금 달라는 자식.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 중반의 아버지 기호 씨입니다. 기호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해왔고 무엇보다도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세 자금까지 마련해 주었고 아들이 힘들 때마다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이 밀려서 그런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들이니까, 아직 자리 잡기 전이니까 그렇게 몇 번이고 도와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말은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돈은 나중에 제가 다 받을 거잖아요. 그냥 미리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호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언제부터 아들의 몫이 되어 있었나? 거절이라도 하려 하면 아들은 되레 화를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줘요? 자식이 힘들면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닌가요? 기호 씨는 매번 아들의 말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을 돕지 못한다는 죄책감, 아버지로서의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다 점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자식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내가 도와줄 수 없다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가? 이러한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자존감 소진이라 합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자식에게 희생만 하다 보면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오로지 자식을 돕는 데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기 효능감, 즉 내 삶을 내가 이끌 수 있다는 감각이 무너지면 부모는 자식의 그림자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기호 씨도 어느 날 결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이젠 내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구분되어야 해. 아들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다 도와주시다가. 하지만 이번에는 기호 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도우려고 애썼고 지금도 널 아낀다. 하지만 너의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고 그 안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해.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해야 하며 남은 그저 도와줄 뿐이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결국 자식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기호 씨의 단호한 태도는 아들에게도 서서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을 토로하던 아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기호 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끝없는 요구에 계속 응하면 자식은 독립심을 기르지 못하고 부모는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경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나 자신의 업을 지어가며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요구하는 경계가
과하다고 느껴질 때 부모는 반드시 그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킬 때 자식도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경계입니다. 언젠가 받을 거니까 미리 달라는 말 속에는 부모의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의 희망을 강제로 끌어오려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나눌 수 있지만 그 나눔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한 여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경계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세 번째 이야기, 묻지 말고 그냥 해라는 자식. 이번 이야기는 60대 중반 어머니 경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자 씨는 혼자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항적이던 아들 민수는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좀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는 언제나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성격이 좀 예민한 거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늘 자식에게 더 다가가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성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날카로워졌고 마침내 폭력적인 언행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회사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 다짜고짜 외쳤습니다. 엄마, 나 진짜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엄마가 도와줘야 돼. 경자 씨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떤 문제야? 하지만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받아쳤습니다. 묻지 말고 그냥 좀 해. 지금 엄마가 이런 걸 따질 때야? 알아서 다 처리해줘. 그날 밤 경자 씨는 아들을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지인에게 연락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며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런 어머니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며칠 뒤 또 한 번 큰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래서 문제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하면 안 돼? 그 말에 경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는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왔고 알아서 좀 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어머니가 대신 처리해 주길 바랐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경자 씨의 삶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민수의 도덕적 한계를 어머니가 계속 덮어주자 그는 점점 더 무책임해졌고 경자 씨는 자꾸만 작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민수가 사고를 치고 돌아와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내가 사고 쳤다니까. 그 순간 경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내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계속 감싸주면 너는 절대 어른이 될 수 없어. 나도 나를 지켜야 해. 아들은 깜짝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자신을 위해 움직이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거절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경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너도 내 삶을 책임져야 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너를 망치게 두지는 않을 거야.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행위의 주인이다. 행위로 인해 생겨나고 행위로 인해 살아간다. 자식이 저지른 일은 부모가 대신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식이 도덕적, 법적 경계를 넘는 순간 부모가 그걸 감싸기 시작하면 자식은 더 이상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계속 감싸는 것이 자식을 해치는 일임을 부모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해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경계를 세워주는 때에 있습니다. 경자 씨의 결단은 늦었지만 분명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민수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조금씩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미루지 않게 되었고 문제를 직면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짓고 그 업의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그 업을 스스로 짓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경계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도와달라는 자식의 태도에 멈춰야 할 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모의 침묵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고 부모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자 씨처럼 부모는 때로는 말할 줄 알아야 하고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진정한 성숙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도대체 하는 게 뭐야라는 자식. 이번 이야기는 60대 중반 어머니 순자 씨의 사례입니다. 순자 씨는 딸 하나를 두고 혼자서 꿋꿋하게 가정을 지켜낸 분입니다. 딸 지은은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진 성격으로 말도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아이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딸을 존중해주며 무리한 요구는 피하려 애썼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니까 이해해줘야지 라며 늘 조심스럽게 딸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은은 점점 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 때마다 감정을 어머니에게 풀었고 집에 돌아오면 늘 어머니를 향한 날선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순자 씨는 미안한 마음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휴, 정신이 좀 없어서 미안하다 지은아.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날 그런 말만 하잖아요. 엄마는 나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순자 씨는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고 자신이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고 순자 씨는 그런 딸의 태도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매번 참았습니다.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지. 나한테 뭐라 할 때가 필요했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결국 그 생각은 자신을 더 고립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냈고 순자 씨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또 퇴근 후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 순간 순자 씨의 참았던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아, 그만하자. 내가 부족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야. 나도 사람이고 나도 내 삶이 있어.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그래요? 하지만 이번엔 순자 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야. 너 힘든 건 알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마.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남을 이길 수 없다. 부모가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경계를 세울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자식이 힘든 감정을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 그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자식의 비난은 부모의 내면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부모는 자식이 말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자 씨가 경계를 세운 날부터 지은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받아주기만 했다면 지은은 아마 평생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말은 경고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그로 인해 자식도 존중하도록 이끄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경계입니다. 자식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자식도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경계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순자 씨처럼 자식을 사랑하되 스스로를 지키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요라는 자식.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 중반 어머니인 은자 씨입니다. 은자 씨는 남편을 여인 지 10년이 넘었지만 홀로 모든 것을 꿋꿋하게 해내며 자립적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장을 보고 병원 예약을 하고 은행 일도 혼자서 처리하며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 준호는 어머니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걱정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점점 통제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은자 씨는 동네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소형 가구를 발견했습니다. 집에 두고 싶은 마음에 아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준호는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사지 마요. 집에 공간도 없고 쓸데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은자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조용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준호는 점차 어머니의 모든 결정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은 내가 할게요. 헷갈리시잖아요. 은행 일도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엄마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머니의 의사를 듣지 않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버리는 아들의 태도는 은자 씨를 점점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다시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은행 가서 대출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어차피 엄마가 그 돈 필요 없잖아요. 제가 집 살 때 쓸 거예요. 그 순간 은자 씨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통제하려는 아들의 태도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준호야, 그만하자. 내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알겠어. 하지만 나는 내가 모든 걸 대신 결정하는 게 싫어. 내 인생은 내가 정하고 싶어. 준호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냥 믿고 맡기면 되잖아요. 왜 굳이 엄마가 나서려고 해요?
그러자 은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생각까지 사라진 건 아니야. 나도 의견이 있고 내 방식이 있어. 내가 날 돕는 건 고맙지만 나를 무시하거나 조종하려는 건 사랑이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중앙화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이는 남도 존중할 수 있고 스스로 주인이 된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느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면 결국 자식도 부모를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서로를 위한 일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자식이 부모를 도운다는 명분 아래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순간 부모는 자율성을 잃고 점점 자신이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을 느낍니다. 은자 씨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소한 가구 하나도 스스로 고를 수 없고 작은 은행 일조차 자식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삶. 그것은 자식이 바라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갇힌 삶이었습니다. 은자 씨는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더 이상 너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걱정해 주는 건 고마워. 하지만 내 삶의 선택은 내가 해야 해. 자식은 처음엔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도 건강한 독립의 모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는다. 열반경. 부모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자식에게도 진정한 지혜를 물려주는 존재가 됩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효가 아니며 통제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5번째 경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지배하려 할 때 부모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성숙한 존재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은자 씨처럼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경계입니다.